68 박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침대가 아닌 낡은 소파였죠. 텍사스의 작은 쪽방 아파트는 겨울이 되면 난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주무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관절이 쑤셨지만 소리내어 신음하지는 않았습니다. 옆방 벽이 얇아서 새벽부터 소음을 내면 미안했으니까요. 씻을 물도 아껴야 했습니다. 수도세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는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대충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머리카락은 성글게 남아 희끗희끗했고 눈가의 깊은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면도는 해야 했어요. 회사에서 지저분하다고 싫어했으니까요. 도시락을 쌀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와 된장, 그리고 어제 지은 밥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플라스틱 통에 밥을 담고 김치 몇 조각을 얹었습니다. 된장국은 보온병에 따로 담았어요. 공장 구내식당도 있었지만 그곳 음식은 비쌌습니다. 1달러라도 아껴야 했죠. 손자에게 보낼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공장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버스는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텍사스의 광활한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 멀리 공장의 불빛이 보였어요. 거대한 요새처럼 우뚝 선 에어로 테크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경비원이 출입증을 확인했습니다. 경비원은 그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직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출입증에는 청소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아직 출근 전이었죠. 그는 회색 작업복을 입고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도 착용했어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닦아야 했으니까요. 청소 도구함이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비와 걸레, 세제통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수레에 도구들을 실었어요. 무거웠지만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거대한 기계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공간이었어요. 수십 대의 대형 기계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용접 불꽃이 튀었어요. 박철수는 그 거대한 공간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닦는 늙은 동양인일 뿐이었죠. 첫 번째 구역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했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문질러야 했죠.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감독관이 수시로 순찰을 돌았으니까요.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들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철수 곁을 지나갈 때면 발소리를 크게 내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누군가의 구두가 그가 막 닦은 바닥을 밟고 지나갔어요. 진흙 자국이 남았습니다. 10시쯤 되자 30 초반으로 보이는 마이클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백인 남자였어요. 단정한 셔츠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다른 엔지니어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목소리가 크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마이클이 박철수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노인네, 거기 물 흘렸으니까 제대로 닦아. 반말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의 영어는 어눌했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한번 비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박철수는 창고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죠. 보온병에서 된장국을 따라 종이컵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이클이 창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코를 찡그렸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박철수는 얼른 도시락 뚜껑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미 다가와 있었어요. 노인네, 여기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냄새 진동해. 마이클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마이클은 발로 박철수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툭 찼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어지며 안에 있던 쓰레기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청소나 똑바로 해. 여기 쓰레기통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그리고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챙겨 넣고 바닥에 쏟아진 쓰레기를 주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함도 있었지만 참아야 했죠.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중앙에는 거대한 기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G7 엔진이라고 불리는 최신형 항공 엔진이었습니다. 길이만 10m가 넘었고 은빛 금속 표면이 차갑게 빛났어요. 마이클이 가장 자랑하는 기계였죠. 이게 바로 100억짜리 엔진이야. 마이클은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주항공국에 납품할 거거든. 이거 하나면 우리 회사 올해 매출 목표는 달성이지. 그는 득이양양했어요. 박철수는 그 기계 주변을 닦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레를 움직이며 기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그때였습니다. 기계 내부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뭔가 어긋나는 소리였습니다. 금속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비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었죠.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계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렸죠. 오랜 세월 기계를 다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치우고 저리 가. 박철수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도구를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철수는 창고에서 작업복을 벗었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늙어 보였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지갑과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자 민준이었죠. 박철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갈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 힘들지 않아. 하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매일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일이 고되었고 무시당하는 것이 서러웠어요.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텍사스의 밤은 쌀쌀했습니다. 그는 옷깃을 여미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뒤돌아보니 공장의 불빛이 여전히 환했습니다. G7 엔진의 이상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장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경비원의 안내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철수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봤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봤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는데 다른 청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국 사람들 온대요. G7 엔진 시연회 한다고 난리예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공장이 분주했던 거였죠. 공장 내부는 평소보다 더 밝았습니다. 추가 조명을 설치했고 바닥도 어제보다 더 반짝였어요. 누군가 밤새 청소를 더한 모양이었습니다. 중앙홀에는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박철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계속 G7 엔진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신경 쓰였던 그 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9시가 되자 우주항공국 관계자들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10명 정도였어요. 회색과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직접 나와 악수를 나눴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최고 기술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머리에 젤을 바르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G7 엔진은 차세대 우주 발사체의 핵심입니다. 기존 엔진보다 30% 효율이 높고 박철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자신만만했습니다.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엔지니어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죠. 대형 스크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엔진 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G7 엔진에서 낮은 웅웅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서히 속도가 올라갔어요. 관계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장장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30초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기익.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박철수는 몸을 움찔했어요. 어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에게 손짓했어요. 출력을 줄여. 하지만 늦었습니다. 쾅! 엔진에서 엄청난 굉음이 터져 나왔어요.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죠. 엔진이 완전히 정지해 버렸습니다. 공장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관계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공장장이 다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이클은 식은땀을 흘리며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숫자들이 화면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정상입니다. 오류가 없어요. 정상일 리가 없잖아.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엔진 주위를 맴돌며 여기저기 두드려 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장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고쳐요. 지금 우주항공국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요. 관계자들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손목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서에 시연 실패 시 위약금 조항이 있었죠. 마이클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본사 기술팀 좀 연결, 긴급 상황입니다. 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온갖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센서를 부착하고 내부 카메라를 넣어봤죠. 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 한쪽에서 박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든 채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은 엔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관계자 중 한 명이 일어났어요. 시간 낭비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공장장이 허둥지둥 막아섰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이클이 다시 엔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외벽을 더듬었어요. 대체 뭐가 문제야? 그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자루를 든 채 천천히 엔진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의 눈은 엔진의 특정 부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보이는 게 있는 듯 했죠. 마이클이 박철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뭐야, 노인네. 재수없게 어디서 기웃거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당장 나가. 청소부 주제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박철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하지만 마이클은 듣지 않았어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꺼져. 그는 손을 휘저으며 박철수를 쫓아냈습니다. 박철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그를 째려봤어요. 청소부가 왜 여기 와 있어? 방해만 하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는 다시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빗자루를 꽉 쥐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어요. 공장장은 사무실로 들어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본사에서 전문가를 보내준다고요? 언제요? 내일?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고 코트를 걸쳤어요. 계약은 취소입니다. 위약금 청구서는 곧 받으실 겁니다.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공장장이 다시 중앙홀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는 모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들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이 엔진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 회사는 끝입니다. 위약금만 수백억입니다.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누구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마이클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망설임이 사라지고 있었죠.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어요. 엔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엔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빗자루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노인이 아니었죠. 마이클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또 왔어?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박한 영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번 봐도 되겠소?
문법이 어색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공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철수를 쳐다봤어요.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비웃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노인네, 지금 장난해? 아이비리그 출신 엔지니어들도 못 고치는 걸 내가 고친다고? 그는 박철수의 어깨를 밀었어요. 썩 꺼져. 하지만 공장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소? 해보시오. 마이클이 항의했습니다. 사장님, 청소부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까? 공장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판이요. 내버려 두시오. 박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있던 낡은 공구함을 가지러 갔어요. 녹슨 금속 상자였습니다. 오래된 스패너와 렌치들이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냈죠. 엔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철수는 공구함을 바닥에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어요. 거친 손이 드러났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는 맨손으로 엔진의 외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웠어요. 손가락이 금속 표면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온도를 느끼고 떨림을 감지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냐? 비아냥대는 소리들이었어요. 박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구함에서 낡은 청진기를 꺼냈어요. 고무가 갈라져 있었고 금속 부분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쓰던 것이었죠. 청진기를 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금속 부분을 엔진의 여러 지점에 갖다 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용해졌죠. 마이클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저 노인네가 뭘 알겠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박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보시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명령조였습니다. 마이클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압도당한 듯 했어요. 공장 안이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박철수는 다시 청진기를 움직였습니다. 엔진의 상단부에서 중앙부로 그리고 하단부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특정 지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더욱 기울였죠. 그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들린 듯 했어요. 청진기를 떼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금속 소리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여기로구만. 중얼거렸습니다. 박철수는 공구함을 뒤졌어요. 여러 공구들을 꺼내 살폈습니다. 새 것도 있었지만 그는 가장 낡은 렌치를 골랐죠. 손잡이 부분이 닳아 있었고 금속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기요,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요? 박철수는 엔진의 하단 배관 깊숙한 곳을 가리켰어요. 여기, 이 안쪽에 있소. 마이클이 노트북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긴 센서 데이터상 완전 정상이에요. 온도, 압력 다 정상이라고요.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박철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엔진 밑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죠. 하지만 그는 익숙한 듯 몸을 비틀어 넣었습니다. 배관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끝만으로 위치를 찾았어요. 렌치를 천천히 넣었습니다. 딸각, 나사에 걸리는 소리가 났죠. 조금만 더. 박철수가 숨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렌치를 돌렸어요. 하지만 세게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심스럽게 조였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우주항공국 관계자들도 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박철수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에 먼지가 묻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손을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공장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해봐도 되겠소?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는 제어판 앞으로 갔어요. 엔지니어가 비켜섰습니다. 그는 스위치에 손을 올렸죠.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였구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올렸어요. 순간이었습니다. 엔진에서 낮은 웅웅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전의 거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고른 소리였죠. 마치 깊은 잠에서 깬 사람의 숨소리처럼 평온했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엔진이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죠. 경고등이 하나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멍하니 엔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돌아가고 있었죠. 우주항공국 관계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데이터를 여러 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정상입니다.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누군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마이클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뭘 한 거야? 속삭이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렌치를 공구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장갑을 다시 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담담했습니다. 공장장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요. 나사 하나가 헐거워서 진동이 생긴 거였소. 0.5mm만 조였소. 0.5mm. 5.5mm였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차이였어요. 그 미세한 틈을 컴퓨터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을 기계와 함께 산 사람의 손과 귀는 알아챘죠. 우주항공국 관계자가 박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존댓말이었어요. 박철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그냥 청소부요.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소부가 100억짜리 엔진을 고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외감이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마이클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공장장이 박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는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청소를 하러 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공장장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박철수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공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공장장은 박철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꼭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구함을 들고 공장장을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우주항공국 관계자들도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죠.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공장장이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십시오. 커피라도 한 잔. 박철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소? 공구함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낡은 가방 옆주머니가 열리며 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공장장이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금메달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20회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박철수 1972년. 공장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당신입니까?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이었어요. 공구함에서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금속 케이스였어요. 공장장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훈장이 들어 있었죠. 산업훈장 은탑장.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당신이 그 전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의 신화. 한국 중공업을 일으킨 마스터 메카닉들. 그중 한 명이 눈앞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왜 이곳에서 청소를? 공장장이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이가 들었소.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가 없더군요. 손자 학비를 벌어야 했소.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력서를 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소. 늙은 동양인의 경력 같은 건 관심도 없더군요. 그래서 청소 일이라도 하기로 했소. 공장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 시대를 이끈 장인이 비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의 공장에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공장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도 되겠소? 청소가 남았소. 기다리십시오. 공장장이 급히 막아섰습니다. 약속한 $100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말했죠. 우리 회사 수석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봉급은 현재의 100배는 드리겠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소. 문 밖에서는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마이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박철수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길을 텄어요. 마이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간신히 짜낸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철수는 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기술은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가슴으로 배워야 하오. 기계도 살아있소. 숨을 쉬고 아파하고 우오. 그걸 느낄 줄 알아야 진짜 기술자요. 마이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박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누가 뭘 할 수 있는지는 겉으로 판단할 수 없소.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철수는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았어요. 깨끗한 작업복과 안전모를 받았습니다. 이름표에는 수석기술 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죠. 마이클은 공장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니면 강등되었거나 아무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공장장이 약속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박철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0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늙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야.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철수요.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째 무슨 일 있어? 이 시간에 전화하고. 아니요, 걱정하지 마시오. 박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소?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이야? 정말 돌아와? 그렇소. 돈도 벌었소. 많이. 박철수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자전거 사줄 수 있겠소? 예쁜 거로 말이오. 아내가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당신,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박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그저 전화기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참. 당신. 아내가 말했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매일 그러거든요. 빨리 와요. 알았소. 곧 갈게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텍사스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가방에서 손자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으니까요. 저 멀리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기계들은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박철수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자리가 말이에요. 한국에서 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청소부로 무시당하며 일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일구어낸 기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맨손으로 중동의 사막을 개척했던 사람들,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던 아버지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었죠. 나이가 들었어도 무시당해도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공장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시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박철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으니까요. 꿈속에서 그는 고향 마을을 걸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는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집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텍사스의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하루였죠. 박철수에게도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도 박철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요.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이 나라를 만든 영웅들이니까요.